한국이 보낸 문서 하나에 나라 하나가 항구를 폭파했습니다. 수조 원짜리 항구가 붕괴되고 홍해는 진짜 붉게 물들었죠. 베이징은 분노했고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는 걸. 그녀는 왜 한국 문서를 들고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엔 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무역전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세계 질서를 뒤흔든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입니다. 영국 출신 UN 언어정책 전문가죠. 그날 아침 뉴욕 유엔본부 37층 사무실에서 에티오피아어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입니다. 동아프리카 6개국이 동시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건설한 모든 항만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가 한꺼번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유엔에서 일하면서 이런 대규모 동시선언은 처음 봤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 국가가 서로 사전 조율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이었죠. 그때 사무총장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저를 언어 분석 전문가로 지명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사무총장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국 특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남성이었죠. 그가 제게 단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문서에는 각국 언어로 쓰인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번역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는 6개국 정부가 동시에 같은 결심에 도달한 이유를 담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이 이들 나라에 건설한 항구가 단순한 무역시설이 아니었어요. 모든 거래 데이터, 심지어 개인정보까지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감시망이었던 겁니다. 한국 특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고요. 하지만 먼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에티오피아 베르베라 항구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화면 속 항구에는 수많은 컨테이너와 크레인이 보였거든요. 특사가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요. 오늘 오후 3시에 모든 중국 항만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겁니다. 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한 번에 날려버리겠다는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특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빨간 버튼이 달린 작은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위성통신으로 연결된 폭파 신호 전송기라고 했어요. UN 언어 전문가인 저에게 이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건가요? 특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UN 전문가의 공식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후 2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버튼 앞에 서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백악관 상황실, 베이징 중난하이, 런던 다우닝가 모두가 이 순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강부대와 함께 싸웠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자유를 위해 싸웠던 그 용기를 저도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시 정각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베르베라 항구에서 붉은 불꽃이 치솟더니 홍해 전체를 뒤덮었어요. 800억 달러짜리 항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폭파 이후 6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거였죠. 한국 특사가 저를 서울의 한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정윤아라는 한국계 해커였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정윤아가 저에게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에티오피아 베르베라 항구의 모든 시스템이 베이징 서버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무역 데이터만이 아니었어요. 개인 신용카드 결제 기록, 의료 진료 내역, 심지어 정부 공무원들의 개인 통화 내용까지 모든 게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아가 해킹을 통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항구가 단순한 물류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감시망이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국민 1억 명의 모든 정보가 베이징 서버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윤아가 또 다른 파일을 열어보였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특히 충격받은 건 의료 정보 부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유전자 정보, 질병 이력, 출산 기록까지 모든 게 수집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윤아가 말했어요. 이런 정보 수집은 에티오피아만이 아니라 중국이 항구를 건설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총 54개국이 이런 감시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왜 6개국이 동시에 폭파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외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외할아버지는 강부대와 함께 싸웠던 기억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거든요. 일기장을 넘기다가 저는 한 구절에서 멈췄어요. 자유란 누군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0년 전 외할아버지가 총을 들고 지키려 했던 자유를 이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정윤아가 더욱 충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처의 모든 회의록이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 집무실 내부 대화까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주권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정윤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건설 계약에 이런 조항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항구 운영권만 넘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데이터 수집권과 통신망 접근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에티오피아 정부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숨겨진 조항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현대판 식민지화였어요. 총과 대포 대신 항구와 데이터로 나라를 지배하는 새로운 방식의 침략이었던 겁니다. 정윤아와 저는 밤새 작업했습니다. 중국의 감시망이 얼마나 정교하고 광범위한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프리카 54개국 중 42개국이 이런 감시망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총 8억 명의 아프리카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파악한 후 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현지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장감을 느꼈어요.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항구 폭파 이후 중국이 강력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에티오피아 외무부에서 저를 맞이한 건 테샤이 부장관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테샤이 부장관이 저에게 보여준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항구 사용료를 하루아침에 1000%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거래에 6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에티오피아는 수출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중국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사실상 경제적 예속 상태가 되는 거였죠. 부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각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총리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쳤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이 족쇄는 부순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얼마나 가혹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때 태샤이 부장관이 저에게 한국해운 공무원 조수연 씨와의 대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조수연 씨가 명확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항만 독점은 곧 경제적 속박입니다라고요. 저는 조수연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항구를 독점당한다는 건 단순히 물류 비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경제 주권을 잃는 것과 같았거든요. 두 장관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씨가 에티오피아 정부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중재해서 소말릴란드나 에리트레아 항구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부장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파병했던 강구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일기에 나왔던 바로 그 강부대였어요. 역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에티오피아 국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항구 폭파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청회였어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가난해도 자유로운 나라로 남겠다 부유하지만 속박된 나라는 되지 않겠다고요. 그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습니다. 유엔 언어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의 국제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자위권과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걸 말이죠.
마지막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중국의 감시망 실체와 현대판 식민지화 시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제가 전 세계 생중계를 통해 진실을 공개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1위 실시간 검색어가 에티오피아 항구 폭파가 된 거예요. 저는 뉴욕 UN 본부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감시망 실체를 낱낱이 공개했죠.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경악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히 BBC 기자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저는 명확하게 답했어요. 42개국에서 동일한 감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요. CNN에서는 생방송으로 저를 연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항구 폭파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보느냐고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21세기 독립운동입니다. 라고요.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21세기 독립운동이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뭔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말릴란드 정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베르베라 항구 대신 바르바라 항구를 에티오피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에리트레아도 마사와 항구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지부티까지 일부 항구 시설을 에티오피아와 공유하겠다고 나섰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연대가 이렇게 빠르게 형성될 줄 몰랐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해운공사가 중재자로 나서서 홍해 자유항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거예요. 아프리카 각국이 항구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해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70년 전 강부대가 총으로 자유를 지켰다면 이제는 바다로 자유를 지키겠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동료였던 앤드류 크레이그의 손자가 에티오피아행 화물선 선장으로 자원한 거예요. 배 이름도 한강호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강호가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소말릴란드 바르바라 항구를 거쳐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70년 만에 역사가 되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해군이 홍해 자유항로 보호를 위한 순찰을 시작했고 영국과 프랑스 해군도 동참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까지 가세했어요. 저는 UN 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작은 항구 하나의 폭파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제8부두에서 열린 기념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에티오피아 강부대가 처음 상륙했던 바로 그 부두에서 한강호의 추앙식이 열린 거예요. 참전용사 유족들과 에티오피아 대사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사가 말했어요. 70년 전 우리가 한국의 자유를 지켰다면 이제는 한국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연대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홍해에서 한강호가 힘차게 항해하는 모습을 위성으로 지켜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 모든 나라가 함께 누려야 할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강호의 성공적인 첫 항해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에티오피아를 국제 테러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제소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감시가 드러나자 이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히 했어요. 이번이야말로 진실을 완전히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UN 안보리 회의장에 들어서자 중국 대표 류 샤오밍이 저를 째려보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읽혔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죠. 류 샤오밍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항구 폭파는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파괴 행위라면서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냉소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감시와 착취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피해자만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냈어요. 왕리에게서 받은 그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담긴 USB. 제 손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중나나이 회의실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이 아프리카 감시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어 자막까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관리들이 아프리카인들은 어차피 모를 것이다 라며 비웃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두 번째 영상이었어요. 류 샤오밍 본인이 등장해서 항구 하나로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프리카 54개국을 우리 손아귀에 넣는 것이 목표다. 항구만 장악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정보만 있으면 정부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류샤오밍의 음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녹취록으로만 봤던 내용을 직접 영상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현대판 식민지화 계획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독일 대표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경악했습니다. 류샤오밍이 벌떡 일어나더니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들이 검증한 감정서를 제출했거든요.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테러는 실제로는 자위권 행사였다. 이런 감시와 착취로부터 벗어나려는 정당한 노력이었다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영국 대표의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에티오피아 강부대가 자유를 위해 싸웠듯이 이번에도 자유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강부대는 총으로, 우리는 항로로 자유를 지킨다라는 한마디가 회의장을 감동시켰어요. 순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결국 안보리는 중국의 제소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불법 감시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했어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류샤오밍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느냐라며 위협하듯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라고요. 유엔에서의 승리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해운회사들이 코리안 루트라는 새로운 항로를 개통한 거예요. 하루 5만 톤의 물류가 기존 중국 루트에서 코리안 루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산항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봤어요.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출항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선박마다 태극기와 함께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에리트레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의 감시망과는 정반대 개념이었죠. 한국해운공사 김 사장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숨기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죠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진정한 디지털 주권이구나 싶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미 파라과이에서 한국의 물류 시스템 도입을 요청해온 거였습니다. 파라과이도 내륙국이라 항구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파라과이의 물류 시스템을 첫 수출하는 날, 저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아순시온 공항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파라과이 대통령이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의 용기가 우리에게도 희망을 줬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남미까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글로벌한 자유운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에티오피아 경제지표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했어요. 에티오피아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을 때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 독점 때는 수수료만으로 수익의 70%를 빼앗겼는데 이제는 95%를 우리가 가져갑니다라고요. 더욱 의미 있는 건 아프리카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고의 해운 허브로 부상하면서 주변국들과의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소말릴란드와 에리트레아도 항구 공유로 인한 수익이 급증했어요. 예전에는 항구가 놀고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풀가동 상태가 되었거든요. 모든 나라가 윈윈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한 나라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것. 그게 바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독립 효과였어요. 에티오피아가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도 키우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해운 한류라고 불릴 만큼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항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년 전 이 바다를 건너 한국을 지키러 온 강부대. 그리고 지금 이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한국. 역사는 이렇게 아름답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이 모든 변화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쟁이나 갈등 없이 오직 협력과 연대만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코리안 루트의 성공 이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부산의 아프리카 해운센터가 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과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저는 개소식 준비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부대에서 싸웠던 에티오피아 군인의 손자가 현재 에티오피아 해운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운명적인 인연이었죠. 개소식 당일
가장 먼저 도착한 건 90세 고령의 참전용사 테클레 마리암 할아버지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손자 아브라함 차관이 휠체어를 밀고 계셨어요. 한국 참전용사 유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강부대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 유가족 대표로 김영수 할아버지가 참석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만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테클레 마리암 할아버지가 김영수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시더니 에티오피아어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들은 말씀은 형제여, 우리가 함께 싸운 그 자유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협력으로 발전한 관계를 보니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개소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참여였어요. 아마라어를 전공한 한국 청년 박준영 씨가 에티오피아 해운센터 인턴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준영 씨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총으로 지킨 우정을 저는 언어와 문화로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요. 22살 청년의 당당한 모습에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브라함 차관의 딸 세라 양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해운센터 개소식과 함께 특별한 관광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베르베라까지 가는 크루즈 여행상 평화의 바다, 우정의 항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이 크루즈 수익금의 일부가 강부대 장학재단에 기부된다는 점이었어요. 에티오피아와 한국 양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크루즈에는 참전용사 가족들과 양국 청년들이 함께 탔어요. 저도 특별히 초대받아서 7박 8일 항해에 동참했습니다. 홍해를 항해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청년들이 에티오피아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에티오피아 청년들은 아마라어와 전통 음악을 알려줬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크루즈 마지막 날 저녁 가판에서 열린 문화의 밤이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 춤과 에티오피아 전통 춤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을 보면서 저는 문화의 힘을 새삼 느꼈습니다. 테클레 마리암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70년 전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희망으로 맺어진 친구가 되었습니다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국제관계는 이익만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치와 신념을 공유할 때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죠. 크루즈에서 내린 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역사가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 보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이 되고 현재의 노력이 미래의 꿈이 되는 것을 이라고요. 모든 변화의 정점에 선 순간은 에티오피아의 첫 번째 자체 화물선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멜라쿠 타데세오였어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에티오피아 군인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저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직접 샴페인 병을 깨뜨리면서 배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이 배가 에티오피아 국기를 달고 첫 입항하는 항구가 한국 부산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륙국 에티오피아가 자체 화물선으로 바다를 건너 한국에 오는 것, 그 상징적 의미는 정말 컸어요. 멜라쿠 타데세오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날, 수많은 시민들이 환영 나왔습니다. 선박이 부두에 접근하면서 에티오피아 전통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에티오피아 선원들과 한국 부두 노동자들이 악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그날 저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해운 동맹이 결성되었고 제가 초대 총장으로 추대되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UN 언어 전문가에서 갑자기 국제기구 총장이 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료들과 가족들이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자유해운 동맹 출범식은 제네바에서 열렸어요. 16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초대 총장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 느껴지는 무게가 정말 무거웠어요. 제가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건 바다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독점과 지배가 아닌 협력과 공유를 통해 모든 나라가 함께 발전하자는 메시지였어요. 취임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모델의 세계 확산이었습니다. 내륙국들이 항구 접근권을 확보하고 해운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거였어요. 파라과이에 이어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내륙국들이 줄지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리적 여건은 달랐지만 자유로운 바다 접근을 원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가장 보람찼던 건 아프리카 청년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으로만 유학을 꿈꿨는데 이제는 한국 유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해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였죠.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아마라어, 스와힐리어 등 아프리카 언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이 늘어났어요.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년 후 자유해운 동맹 첫 번째 연차 총회에서 저는 성과 보고를 했습니다. 참여국들의 해운 비용이 평균 40% 절감되었고 무역량은 평균 6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욱 의미 있는 성과는 정보 주권 확립이었습니다. 모든 참여국이 자국민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게 되었거든요. 외국의 감시 없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였어요. 총회 마지막 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단순한 UN 언어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한 장의 문서, 하나의 버튼,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기에 쓴 말은 이거였어요. 바다는 모든 대륙을 연결한다. 언어는 모든 마음을 연결한다. 그리고 용기는 모든 꿈을 현실로 만든다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서는 멜라쿠 타데세오를 비롯한 자유의 배들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 배들이 운반하는 건 단순한 화물이 아니에요. 자유와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싣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다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